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해설에서는 다자이 오사무의 걸작, 인간 실격의 아주 깊고 내밀한 세계로 푹 빠져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책 그냥 막 우울하고 무거운 고전소설이 절대 아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매일 겪는 그 복잡한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세상을 버텨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더 쓰는 수많은 가면들에 대해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예리하게 파헤친 심리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평소에 인간관계 때문에 진짜 숨 막힌다 하고 느껴보신 적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완전히 남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혹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혹은 그냥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어떤 만들어진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고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이 소설이 던지는 주제가 사실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겪는 그 묘한 사회적 압박감이랑 아주 찰떡같이 맞닿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억지로 맞추려다가 문득 방금 거울 속 저 사람 누구지? 하고 낯설게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 말이죠.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정말 유명하죠. 주인공 오바요조의 이 상징적이고도 무거운 첫 문장. 이 한 줄은 그냥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걸 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와 완전히 그야말로 철저하게 단절되어 버린 한 남자의 내면을 들여다볼 완벽한 무대를 만들어줍니다. 일본 문학사에서 가장 강렬한 도입부로 꼽히는 이 문장은 우리한테 묻고 있어요. 도대체 무엇이, 어떤 일이 그를 이토록 뼈저리게 부끄럽게 만들었을까? 그 단절의 진짜 뿌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소해의 해부학, 처음부터 끊어진 연결인데요. 요조의 이 끔찍한 비극은요, 어느 날 갑자기 어른이 돼서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는 아주 어릴 때부터 우리가 평범하게 느끼는 인간의 본능이나 동기에서 그냥 뚝 떨어져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어요. 남들이 자연스럽게 느끼는 기쁨, 슬픔, 욕망 이런 감정들하고 출발선부터 아예 달랐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에 처음부터 톱니가 전혀 맞지 않았던 셈입니다. 요조의 어린 시절을 보면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시선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나는 그 육교가 철도 정거장 구내를 외국 놀이터처럼 아기자기하게 꾸미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이 문장 어떤가요? 요조가 세상을 얼마나 순수하게, 또 한편으로는 무슨 동화 속 마법처럼 오해하고 있었는지를 아주 아름답고도 씁쓸하게 보여주잖아요. 그에게 세상은 그냥 아무런 목적 없는 순수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곳이어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 마법 같은 아이의 오해는 차갑디 차가운 현실의 벽에 쾅 하고 부딪히게 되거든요. 어린 시절의 그 순수한 경이로움이 인간 사회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기능적인 모습과 얼마나 극명하게 대비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예뻤던 육교가 사실은 그냥 사람들을 빨리빨리 효율적으로 건너게 하려는 실용적인 장치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는 그 순간, 요조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죽어버립니다. 사회의 그 퍽퍽한 실용성이 아이의 순수함을 완전히 짓밟아 버린 거죠. 이런 지독한 단절감이 육교 하나에서 끝났을까요? 절대 아니죠. 그는 심지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남들처럼 인간 흉내를 내기 위해서 억지로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습니다. 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자기가 끔찍하게 싫어하는 상황 앞에서도 저 이거 싫어요 라는 말 한마디를 못해요. 남들과 다르다는 그 공포감이 너무 심해서 요조를 끊임없이 남의 눈치만 보는 사람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세운 거죠. 이게 결국 그의 평생을 갉아먹는 아주 파괴적인 방어기제의 시작점이 됩니다. 자, 이제 요조의 아슬아슬했던 청소년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광대에 가면 트로이의 목마 만들기입니다. 다름을 눈꼽만큼도 용납하지 않는 이 팍팍한 사회의 시선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조는 자기 자신을 완벽하게 숨길 아주 정교한 익살꾼이라는 이름의 트로이 목마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조의 속마음과 겉모습 사이에 진짜 끔찍한 대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내면은 어땠냐고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 사람에 대한 끝없는 당혹감이 미친 듯이 소용돌이치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냥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밖으로 보여지는 그의 모습은 세상에 모두를 빵빵 터지게 만드는 아주 능숙하고 유쾌한 광대였습니다. 이 익살스러운 페르소나를 방패 삼아서 그는 사람들의 무리 속에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스며드는 데 성공합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완벽한 성공이었죠.
요조가 파악한 이 상호기만의 메커니즘을 조금 더 파고들어 볼까요? 상황이나 만나는 사람에 따라 완전 딴 사람인 척 연기하기, 또 어색한 분위기를 풀려고 일명 하얀 거짓말, 그러니까 긍정적인 속임수를 막 던지기, 그리고 서로 상처받지 않을 선에서 아주 맑고 순수한 불성실함을 자연스럽게 주고받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조가 인간 사회가 돌아가는 꼴을 잘못 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 사회의 진짜 본질을 너무 소름 돋게 꿰뚫어 본 거죠. 단지 문제는 보통의 우리들처럼 이 눈치 게임에 아싸 재밌다 하고 뻔뻔하게 참여할 능력이 요조에게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가짜 웃음과 기만이 매일매일 살을 깎아내는 고문이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생각해보세요. 이 끔찍하게 고통스러운 연기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이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자, 어떻게 쌓여가는지 성인기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 기만의 대가, 굳어버린 강염입니다.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치며 했던 연기가 결국 습관으로 굳어버리고 마침내 이 가짜 가면이 내 진짜 얼굴에 아예 딱 달라붙어서 뜯어낼 수조차 없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참사들을 볼 차례입니다. 요조의 삶의 궤적을 쭉 한번 훑어보면요. 그 대가가 얼마나 가혹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극단적인 소외감은 청소년기에 광대라는 생존형 가면을 만들어냈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서 이 가면이 마치 시멘트처럼 얼굴에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제는 진짜 좀 벗고 싶다 해도 절대 벗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 궤적의 끝이 어딜까요? 네, 아주 비참하게도 약물 중독과 정신병원 수용이라는 완전한 파국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꾸역꾸역 쌓아오렸던 그 가짜 자아가 결국 통제불능의 괴물로 변해서 그의 진짜 정체성까지 싹 다 집어삼켜버린 겁니다. 요조라는 인물이 가진 그 뼈아픈 모순, 그 딜레마가 이 문장에 아주 완벽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남들한테 거절당할까봐 덜덜 떨면서 끊임없이 남의 입맛에 맞게 자기를 깎고 또 깎아냅니다. 어떻게든 이 빌어먹을 사회에 속해보려고, 인정받아보려고 진짜 처절하게 발버둥 치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진짜 기가 막히게도 결국 그 누구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의 틀에 나를 끼워 맞추려고 발악하면 할수록 그토록 애타게 지키려 했던 진짜 나는 형체조차 없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시점을 완전히 뒤집어서 밖에서 한번 볼까요? 네 번째 파트, 보이지 않는 비극, 세상이 바라본 시선입니다. 소설의 맨 마지막 에필로그에 다다르면요. 내내 갇혀있던 요조의 그 우울하고 혼란스러운 머릿속을 쑥 빠져나와서 정말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서늘한 반전을 우리에게 툭 던져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설 내내 요조 본인은 뭐라고 했나요? 나는 끔찍한 괴물이야, 도저히 구제불능인 인간 실격자야 하면서 매일 자책하고 괴로워했잖아요. 그럼 대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은 요조를 어떤 사람으로 봤을까요? 속은 그렇게 다 썩어 문드러지고 불타고 있었는데 그가 필사적으로 뒤집었었던 그 광대의 가면이 바깥 세상에서는 얼마나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먹혀들고 있었는지 이제 곧 보시게 될 겁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요. 그를 곁에서 계속 지켜보던 단골바 마담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조는 아주 착한 아이, 천사 같은 아이였어. 와, 이 한마디가 진짜 명치 끝을 묵직하게 때리지 않나요? 이거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한 사람이 속으로 겪고 있는 그 지옥 같은 고통과 혼란이 정작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단 1g도 전해지지 않았다는 뜻이니까요. 완벽한 연기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고립되고 슬픈 결말이죠. 요조는 그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철저하게 혼자 아파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요조가 갇혀 지냈던, 그리고 어쩌면, 아니 솔직히 말해서 지금 우리들도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의 진짜 씁쓸한 현실입니다. 이 사회라는 거대하고 무심한 기계는요, 자기네 시스템을 잘 못 따라오거나 뚜렷하게 써먹을 만한 가치를 못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굳이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살갑게 챙겨주지도 않아요. 요조에게서 사람들을 웃기는 광대로서의 재미, 혹은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그 최소한의 기능적인 가치가 쏙 빠져버리는 순간, 그는 아무도 손잡아주지 않는 위태로운 내면의 다리 위에 철저하게 혼자 버려진 겁니다. 세상한테 영원히 이해받지 못하는 자의 숙명처럼 말이죠. 이제 픽션 속 요조의 비극을 살짝 넘어서요. 이 모든 고통스러운 내면을 마치 피를 토해내듯 글로 쏟아낸 진짜 사람, 작가 다자이 오사무 본인에게 다리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마지막 파트, 진정한 다리 놓기, 예술을 통한 승리입니다. 1948년, 이 해는
인간 실격이라는 위대한 작품이 마침내 세상에 빛을 본 해입니다. 하지만 진짜 너무나도 비극적이게도 작가 다자이 우사무 본인이 자신의 치열했던 삶을 스스로 마감해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 실격이라는 이 도발적인 제목은 단순한 책 이름이 아니라 작가 자신의 진짜 삶과 끈적하게 얽혀있는 아주 어둡고 이중적인 의미를 품게 되는 거죠. 주인공 요조와 작가 다자이가 결국 똑같은 비극적인 운명의 길을 걸어간 셈이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 요조는 결국 타인과 세상에 연결되는 데 실패하고 끔찍하게 파멸했죠. 하지만 현실의 작가 다자이는 달랐습니다. 그는 문학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아주 깊은 심연으로 향하는 단단한 다리를 놓는 데 보란듯이 성공했거든요. 그는 자신의 느꼈던 그 처절한 소외감, 그 끔찍한 절망을 예술로 아름답게 승화시켰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이 읽고 끄덕이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일종의 공유된 은총으로 탈바꿈시켜 놓았습니다. 요조의 실패가 결국 다자이의 영원한 예술적 승리가 되어 우리 곁에 남은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꼭 하나 묻고 싶습니다. 우리라는 존재의 정말 많은 부분은요, 타인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나 자신으로부터도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거대한 사회의 톱니바퀴 속에서 겹겹이 쓴 가면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의 진짜 모습, 진짜 자아는 지금 얼만큼이나 남아있나요? 그리고 그 진짜 나의 모습이 완전히 잊혀져 버리기 전에 세상 밖으로 용기 있게 꺼내서 누군가와 온전히 나눌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 안에 웅크린 진정성과 우리가 매일같이 쓰고 나가는 그 가면 사이의 아슬아슬한 균형을 한 번쯤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